연준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오케이, 일자리가 더 줄어든 건 팩트. 그런데 실업률이 안 올라. 실업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실업이 높아질 때잖아요. 그래서 3회 법칙이라는 게 괜히 나온 게 그렇죠. 다 실업률 베이스로 나온 그렇죠. 거니까.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실업자들이 낮은 임금이라도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네. 임금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이랑 다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문제다. 왜? 관세가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상호 관세가 8월 7일부터 부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주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강남 부동산은 여전히 뜨겁거든요. 그럼 강남 부동산 입장에서는 실물 경기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인하하면 강남 부동산은 이런 감사 이게 중앙은행의 딜레마인데요. 빅테크건 강남 아파트건 아니면 실물 경제고 상관없이 모두한테 25bp 금리 인하는 한꺼번에 줘야 돼요. 그러면 경중을 따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 문제는 관세가 부과가 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대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약달러의 저금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인플레. 관세가 셋이 붙어가지고 인플레가 지금 조금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데 얘를 갖다 고개를 다시 들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또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 입장에서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나 시장 입장에서나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단장님, 먼저 질문 드릴 내용 저희가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미국의 고용 관련 데이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랜리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궁금한데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모두도 다 아는 그런 소문난 잔치가 된 건데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네. 네네. 이제 어제 이제 고용지표 말씀을 하셨는데 고용지표가 그 QCW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네네. 뭐냐면 이제 이게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네. 이걸 갖다 이제 수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는 어떻게 됐냐면은 어저께 이제 지난 1년치를 갖다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24년도 4월부터 25년도 3월까지 1년치를 수정을 했는데 그럼 12개월 동안 일자리를 이렇게 발표한 게 있을 네. 거잖아요. 그 일자리에서 90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네.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이게 작년에요. 이 쇼킹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도 QCW 발표가 있었을 거잖아요. 맞죠. 작년에는 제 기억에 8월 말쯤에 했었어요. 8월 말에 나왔는데 81.8만 개가 줄었어요. 제가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네.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그래서 81.8만 개가 줄었다고 하니까 그거를 12로 나누면 그러니까 연간으로 81만 개가 줄었으니까 12로 나누면 한 6만 7천 개, 8천 개가 줄어들었거든요. 네네. 야, 그럼 통계가 이게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신뢰성의 의문을 던질 수밖에 예, 그렇죠. 없죠. 근데 이번엔 90만 개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 더 줄었네 네. 이건데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작년에는요. 미국 경제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연간으로 일자리가 290만 개가 창출이 됐었어요. 네네. 네. 거기서 80만 개가 줄은 거예요. 올해는요. 180만 개가 창출됐거든요. 네. 거기서 90만 개가 줄은 거예요. 절반이 그냥 그렇죠. 과대계상 그렇죠. 날아간 그러니까 거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게 뭐냐면은 한 30% 정도 줄은 거예요. 전체 숫자로. 그러니까 똑같은 80만 개, 90만 개로 보시지 마시고 전체 숫자의 퍼센티지로 보시면 네. 작년에는 이겁니다 던졌는데 30만 개를 수정한 거고 30%를 수정한 거고 이번엔 반토막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쇼킹하죠. 네. 참고로 작년 8월 말로 왜 기억하냐면 8월 말에 그게 발표된 다음에 연준에서는 9월 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확정을 지어요. 확정을 졌는데 B컷을 날렸습니다. 예. 그게 이제 QCW가 되게 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올해에도 이 QCW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한 건데 네. 이게 90만 개가 적게 발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연준이 말하는 그 주장하는 게 조금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고용지표가 일단 2만 2천 개밖에 안 나와서 숫자 자체도 적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지난달에 발표된 것들도 아예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것까지 네. 있어요. 그러면 잠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지금 연준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연준은 끝까지 금리 인하에 신중하려고 해요. 그럼 이 둘이 왜 싸우냐? 둘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게 연준은 물가가 문제지 성장은 양호해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장은 고용이고요. 그리고 그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는 문제가 아닌데 성장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연준이 하는 주장을 잠깐 들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의 성장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일자리 창출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2만 2천 개면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2004년부터 마켓을 공부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신입처럼 공부할 때
미국 일자리는 20만 개 늘면은 좋은 거. 그냥 10에서 20만 개 사이면 그냥 쏘쏘. 월간으로 그렇죠. 말씀하시죠. 월간으로. 네. 10만 개 언더면 배드 이렇게 네. 얘기했었어요. 그래야 10에서 20만 개가 늘어야 2, 3% 정도 미국의 성장이 나와. 이렇게 이제 외웠거든요, 사실. 네.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숫자가 적절한 건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은 노동의 공급이 없어요. 노동의 공급이 없잖아요. 이게 일자리를 찾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네. 없잖아요. 근데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이 일자리도 줄어든 것도 어떤 불경기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게 보니까 이 코로나 때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네. 특히 숙련된 사람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숙련된 노동력이 우리 집에 이제 같이 자영업을 하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식당에서 이제 요리사세요. 이분은 저하고 이제 어느 정도 한 4, 5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일에 익숙해졌어. 네. 이 사람이 만약 나가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 가지고 임금도 많이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르지도 않고 채용도 새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내는 숫자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노동력의 공급이 많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몇 개 창출을 안 하면 네.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일자리의 창출도 줄었는데 노동의 공급도 이민이 제한이 되니까 노동자의 공급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정권 들어서 바뀐 그렇죠. 게 이민자 부분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면 네. 옛날에는 2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20만 명의 노동 공급이 있어가지고 2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이걸 메워줬거든요. 그래야 실업률이 안 높아졌어요. 근데 지금은 2만 개만 만들어줘도 노동 공급이 2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업률이 안 올라요. 그래서 연준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오케이, 일자리가 창출되는 숫자가 줄어든 건 팩트. 2만 2천 개니까 문제라는 건 팩트. 그런데 실업률이 안 올라. 왜냐면 실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몇 개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업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죠.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실업이 높아질 때잖아요. 그래서 3회 법칙이라는 게 괜히 나온 그렇죠. 게 다 실업률 베이스로 그렇죠.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업률 베이스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얘기하는 건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차피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임금이 떨어지질 않아요. 만약에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실업자들이 낮은 임금이라도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네. 임금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이랑 다르다. 이제는 20만 개가 좋은 게 아니라 10에서 20만 개가 좋은 게 아니라 그냥 3에서 5만 개만 만들어줘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의 노동 시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문제다. 왜? 관세가 눈앞에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상호 관세가 8월 7일부터 부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주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요게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맞죠. 참고로 지난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올랐어요. 그거 보면서 연준에서 이거 봐라. 드디어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연준 입장. 그래서 성장은 문제 안 되고 물가가 문제야. 이게 연준 입장. 트럼프 행정부의 말은 얘기하고 있는 게 관세는 일시적인 거다. 매년 관세 올라가냐?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올해는 관세 때문에 물가 올라가는 거 오케이. 근데 물가는 전년 대비 올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이 되면 또 관세를 또 올리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은 이 물가 상승에 주는 효과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그 역기저 효과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은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이거는 그냥 오케이 나도 어차피 내년엔 내려올 거잖아. 네네. 내려올 게 뻔하면 왜 이걸 건드리니? 이게 이제 저기 트럼프 행정부 입장이고 대신에 고용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케이 세상이 좋아지고 다 좋고 간에 네. 만약에 트럼프가 이민 안 막았으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 안 막았으면 어떻게 됐죠? 일자리 창출이 없는데 노동자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 다 실업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적인 거죠 둘이. 네.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봐서 운 좋게 맞는 거지. 이게 그래서 파월 회장이 이거를 큐어리어스라는 얘기를 써요. 아주 기묘한 균형이라고. 운때가 맞은 거죠, 약간. 이민의 중단하고 이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업률이 안 는 거지.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은퇴할래 해가지고 일자리 안 구하고 이제 쉬던 분들이 이제는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와요. 그러니까 실업률 또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시장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 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 이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는 쉽게 보면 안 된다. 이게 1번. 두 번째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니까 문제가 일자리는요, 고용이라는 건 고용 시장이 둔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둔화된대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 보면. 잠깐 보시면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미국 실업률 차트예요. 미국 실업률 차트인데 1950년부터 그린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회색 선이 경기 침체예요.
그럼 경기 침체가 되기 직전에는요.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요.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서 누구나 다 이렇게 실업률이 낮고 경기도 좋은데 무슨 경기 침체라고 네. 하는데 경기 침체 찾아오면서 확 올라오죠. 한 방에 올라가네요. 그렇죠. 튀어 올라가네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약간의 시그널이 터지면 거기서 실업률이 확 올라오니까 노동시장이라는 게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은 고용지표 박살났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QCW 박살났잖아요. 이게 시그널이 아니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맞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네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 쪽으로 무게추가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인하 쪽에 그 무게가 좀 강하게 실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시장은 이렇게 고용이 냉각되는 게 불보듯 뻔한 일인데 네네. 어떻게 보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시장에 약간 그 위험자산 선호에 베팅을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금리 내려주면은 연준이 경기 침체 막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가요, 이게? 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결국에는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 금리 내리는 게 시장의 호재냐? 네, 맞죠. 이 자체는 호재예요. 금리 내리는 것 자체는 어떻게든 시장에는 호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그 반대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물 경제가 드디어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이게 시장 붕괴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맞죠. 있어요. 근데 이게 둘 다 케이스가 있어요. 이 케이스를 하나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2019년으로 가볼게요. 2019년으로 가보면 미국 경제가 멀쩡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멀쩡했는데 그때 미국이 무역 전쟁을 했거든요. 트럼프 일기 때 네네네.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니까 여기서 타격을 받은 게 누구냐면은 중국하고 유럽이 타격을 받아요. 네. 그래서 미국 경제는 멀쩡한데 중국이랑 유럽이 흔들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이어지게 되니까 중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가 미국의 부메랑처럼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요, 콘커런트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파월 회장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풍이 불 수가 있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더라도 금리 인하해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19년도에 3번 금리 인하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미래에 나빠질 것 같아서 미리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이런 걸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네. 해요. 이런 거는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인하해주는 감사함을 선사하죠. 네. 그럼 주식시장이 좋겠죠. 환호하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날아가죠. 이 비슷한 게 작년이에요. 2024년에도요. 아까 맞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시장이 흔들렸죠. 고용시장이 흔들렸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에 빅테크 기업 실적 되게 좋았거든요. 맞죠. 빅테크 기업 실적이 되게 좋은데 금리를 인하해 주면 뭐라고 할까요? 이런 감사함을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도 좋은데 금리까지 인하해 주니까 박수를 치겠죠. 근데 빅테크를 위해서 금리를 내려준 게 아니죠. 고용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려준 네.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빅테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고용이 둔화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보험적 금리 인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가 보통 경기가 좋은. 멀쩡할 때 금리를 인하해 주니까 네. 오히려 돈이 몰리는 쪽으로는 더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자산 시장의 양극화를 더 키우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2019년하고 2024년을 기억을 하면 2025년도 지금 빅테크 실적 여전히 훨씬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우리나라 실물 경제는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강남 부동산은 여전히 뜨겁거든요. 맞죠. 그럼 강남 부동산 입장에서는 실물 경기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인하하면 강남 부동산은 이런 감사 양극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양극화가 부동산에서 일어나는 예, 거네요. 자산 시장의 양극화는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은행의 모순인데 딜레마인데요. 중앙은행은 굉장히 뭉툭한 칼을 휘둘러요. 이 뭉툭한 칼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착하니까 저한테는 금리 인하해주고 네. 저 위원님은 좀 나쁘니까 금리 인상하고 중립이시니까 금리 동결해주고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셋 다 금리 인하 한꺼번에 셋 다 금리 인상 한꺼번에 이렇게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빅테크건 강남 아파트건 아니면 실물 경제고 상관없이 모두한테 25bp 금리 인하는 한꺼번에 줘야 돼요. 네.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경중을 따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면은 90만 개씩 일자리가 줄어들죠. 그러면 지금은 빅테크를 견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거를 네. 막아줘야 돼요. 이럴 때는 중앙은행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스텝이 꼬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anyway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로 그래서 보험적 금리 인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산 시장의 강세를 보는 거고 최근의 시장은 고고른 움직임을 좀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1번인데 반대편을 보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해도 시장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7년, 2008년이에요. 금융위기 때 5.25였던 금리를 제로까지 낮췄는데 금리를 그렇게 낮췄는데도 시장이 망가졌거든요. 맞죠. 그때는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실물 경제 붕괴를 가져와요. 그러면 이겁니다. 금리 인하라는 건요. 실물 경제가 떨어지는 걸 받쳐주는 쿠션이에요. 네. 경기 부양을 해주는 쿠션인데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보다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죠. 근데 다만 지금 시스템이 무너진다 이런 시그널이 보이는 거는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완충 장치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뭐 지금 그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네네네. 굉장히 많은 보호막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붕괴의 위기를 걱정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데 이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요거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자산 가격의 버블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게 2000년, 2001년에 닷컴 버블 붕괴거든요. 잠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 하나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나스닥이고요. 이게 미국 기준금리예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98년도가 또 하나의 보험적 금리 인하였거든요. 저 때는 증시 같이 올랐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게 뭐냐면 LTCM이라고요. 네.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헤지 펀드가 파산을 했어요. 헤지 펀드가 파산을 하니까 유동성을 당시 연준 의장인 그린스펀이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네.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날아다니죠. 이게 나스닥은 엄청 날아갔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물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니까 그린스펀이 99년도부터는 금리 인상이 들어갔거든요. 네. 금리 인상하면 흔들려야 되잖아요. 이거 보시면 수직으로 서는 거 보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얘기 잠깐 해드리면 이게 여담인데 첫 번째는 금리 인상할게요라고 했는데 매번 한 게 아니라 한 템포씩 쉬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에 인상하고 8월, 9월에도 인상하는 게 아니라 7월에 인상하고 한 템포 쉬고 그 다음에 인상하고 왜냐하면 자산 시장을 견제하는 것보다는요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보다 컸던 건 99년 말에 혹시 Y2K라고 기억나세요? 그렇죠. 뭐 2000으로 바뀌면 그렇죠. 뭐 숫자가 시스템이 바뀌면. 붕괴된다 뭐 이런 그렇죠. 우려가 숫자 있었죠. 체계가 바뀌면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그린스펀이라고 해보시죠. 위원님이 그린스펀인데 지금 금리 올리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Y2K라는 게 있다. 네. 이게 잘못되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서 유동성이 다 말라버리니까 네. 순식간에 미국 경제가 날아갈 수 있다. 책임질 수 있나 이런 거예요. 근데 위원님은 금리 인상 해야 되거든요. 그럼 위원님 마음속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역사에 남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에 남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한 템포 쉬어가면서 그렇죠. 살짝 이제 시장과 같이 묻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한 템포 쉬었을 뿐만 아니라 네. 그때 당시에 이 그린스펀이 레포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99년 말에 엄청나게 주입을 시켜줘요. 금리 인상기에 레포까지 그렇죠. 레포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레포 시장에다 유동성을 넣어줘가지고 그 Y2K로 이 99년에서 2000년으로 바뀌는 구간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준 거예요. 시장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를 걱정하시는구만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막 혼내시고 계시는데 네. 우리는 선생님의 표정을 보잖아요. 보니까 선생님 눈동자가 흔들려. 아, 혼내기 싫은데 아까 어쩔 수 없이 혼내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그걸 딱 보고서 시장이 지금 차트 다시 한번 보시죠. 확 날아간 거예요. 이게 닷컴 버블이에요. 그런데 이제 닷컴 버블이 됐는데 이제 3월이 되니까 이제 2000년 3월 10일 날부터 네. 이 그린스펀이 눈동자가 바뀌어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세게 금리 인상을 하니까 닷컴 버블이 깨졌는데 깨진 상태에서 이게 2001년도로 와요. 2001년도 1월이 되니까 와 이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물 경기가 너무 빠르게 식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001년도부터 금리 내리는 속도 보이세요? 쫙 잡아내리죠. 무섭게 이게 내리네요, 6.5에서 1%까지 내렸거든요. 이거 쫙 잡아내리는데 시장이 막 같이 망가지죠. 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게 성장이 자산 가격하고 연동이 돼 있었어요. 네. 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거든요. 주가가 깨지면 소비가 둔화가 되겠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니까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무너지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가 금리를 낮추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럼 금리를 낮추더라도 성장이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무너져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하락했다. 그래서 금융위기 때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붕괴라는 리스크가 시장을 무너뜨렸던 거고요. 네. 닷컴 버블 때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높은 밸류에이션에 있던 자산 가격이 무너지는 게 소비의 둔화 속도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이 2001년 모델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닷컴 버블과 닮아 있다라는 시그널로 이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닷컴 버블하고 똑같은가라고 하면은 물론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것, 특정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때하고 달리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워낙에 탄탄한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올라오고 있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좀 탄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9년, 2024년 그리고 이제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2001년, 2008년하고 조금 다른 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달리 물가 인플레이션의 리스크가 좀 맞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죠.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경기가 둔화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걸 시사하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시장은요. 자기가 이게 약간 햇님 달림에 나오는 그 호랑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잖아요. 그럼 다음 곡에 가서 또 하나 등장해가지고 또 주세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오늘까지 잡아먹으러 가잖아요.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은요. 연준이 주는 선물을 끝도 없이 받아먹고 싶어 하고요. 주면 더 많이 주길 바래요. 그러니까 5.2, 그러니까 뭐냐면 4.5%의 기준금리 0으로 낮추길 바랄걸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해 줄게요라고 하면 네. 연준은 한두 번, 두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해도 시장에서는 7, 8번을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7번 이러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시장 금리가요. 먼저 김치국 먹고서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물가를 잡을 때 연준은 두 개의 칼을 씁니다. 그 두 개의 칼은 첫 번째 칼은 고금리라는 칼을 써요. 네. 두 번째 칼은 강달러라는 칼을 써요.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면 달러가 세지니까 네. 고금리와 강달러로 인플레이션을 찍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약해져야 돼요. 그래서 딱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약화될 것 같으니까 오케이 이제 그럼 어느 정도 됐으니까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얘기했더니 7번이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확 내려오면서 고금리 강달러라는 칼이 저금리가 돼버려요. 순식간에 저금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강달러가 약달러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갑자기 찌르는 칼이 포크가 돼버리잖아요. 너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이게 뭐지 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금리 인하를 중단해. 조금 중단해야죠. 그래서 참고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를 막 올릴 때요. 경기 침체 올 것 같다고 하니까 22년 말에 소문이 돌아요. 내년부터 금리 인하한다. 네. 2% 200bp 인하한다. 뭐 이런 소문이 도니까 금리가요. 시장 금리가 확 내려갔거든요. 그랬더니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생기면서 오히려 2023년도엔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3년도에 파월이 금리 인상 거의 끝났어요라고 했더니 시장에서는 24년에 7번 금리 인하한다고 난리 맞죠. 났었거든요.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약달러에 저금리 되면서 물가가 또 올라오잖아요.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9월에나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매번 초에도 수싸움을 서로 간에 수싸움을 그렇죠. 하는 거네요.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2번 인하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2번 인하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거 하고 끝내면 되는데 내가 2번, 3번 인하한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7번 인하한다고 하고서 금리 먼저 내쳐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요. 그럼 그렇게 낮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끌고 왔어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4년째 고질병처럼 이어지게 되면은 잘못 건드리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왜?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하를 하면은 약달러하고 저금리가 순식간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요. 4.5에서 4.1까지 원의 1로 빠지거든요. 네. 이래 더 빠지게 되면은 달러가 조금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약달러하고 저금리는요. 인플레이션을 다시 키울 수 있는 환경인데 이때 하필이면 관세가 들어와요. 연준도 되게 복잡하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아마 분석하시면서도 느끼시겠지만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달러 약세 때문에 오른 건지 저금리 때문에 오른 건지 관세 때문에 오른 건지 이거 발라내실 수 있나요? 아니요, 어렵죠. 못 발라내요. 사실은. 그럼 정책을 쓰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오해를 해요. 이거는 관세 때문이야. 그럼 관세는 일시적인 거니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저금리나 약달러 때문이면 이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리스크를 우리가 조금 더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4월 9일 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관세 때문에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날이 있었어요. 네. 그날 금리가 수직으로 낙하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될 거니까 관세 때문에. 근데 그날 금리가 확 내려오다가
갑자기 방향을 꺾어가지고 위로 치솟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4월 9일이었거든요. 네.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미국이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신뢰를 잃고 미국의 국채 시장이 파탄이 날 수도 있다. 네. 요즘 보면 연준 흔들고 맞죠, 관세로 맞죠. 폐악지라고 하니까 이러면 미국 국채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향을 꺾어서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 치솟아 버렸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시장의 관점이 있죠. 이게 되게 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이죠. 미국에서 고용 지표 발표되자마자 미국 주식 시장 나스닥이 날아갔거든요. 네네. 근데 장중에 꺾여서 다시 맞아요. 보합으로 네. 끝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어떤 시스템 리스크로 인한 붕괴,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붕괴, 요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데 오히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리스크는 금리 인하 뒷전에서 너무 빠른 금리 인하의 기대가 인플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을 갖다가 네. 다시 지표 올릴 가능성, 요걸 조금 더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이야기 하신 김에 오늘이랑 내일이랑 이제 뭐 PPI랑 CPI 발표가 되잖아요. 네네. 이거 결과에 따라서 9월 FMC의 판세가 달라질 리스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라는 건 언제나 열려 있는 네.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CPI가 나오면 네.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예측치 지금 나와 있는 정도인데 예측치가 높아요. 높죠. 예, 지금 3.0, 3.1을 네. 봐요. 코어에서는 근원에서는 그 정도 네.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면 네. 이거 어차피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잖아. 아. 이게 지금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의사소통 해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연준을 깊이 있게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늘 리사 쿡이 약간 좀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네네네. 지금 연준을 많이 흔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기 금리 인하라는 거는 어느 정도 9월에서는 가능해질 것 같고요. 지금 스티브 미란이 청문회를 했어요. 네. 스티브 미란이 청문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코멘트하는 걸 보니까 네. 이번 9월 FOMC에 스티브 미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저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100%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빨리 참석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종용을 하는 단계거든요. 어. 예. 원래는 리사 쿡의 자리를 메워야 된다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게 아니라 네. 쿠글러의 자리를 메우는 걸로 지금 가 있긴 하거든요. 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이게 좀 생경하다라는 걸 좀 느껴요. 그러네요.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리사 쿡까지 건드렸는데 이게 그 연준에 이사진이 있어요. 연준 헤드쿼터, 그러니까 워싱턴에 있는 헤드쿼터에 거버너라고 해서 이사들이 있거든요. 나머지가 지역은행 총재들이고 네. 지금 7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파월 의장이에요. 파월 의장은 저기 트럼프가 저기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헬멧 쓰고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 줬잖아요. 거기서 이제 상당한 부담을 느꼈겠죠. 네네. 두 번째는 제퍼슨이라는 부의장이 있어요. 이 제퍼슨 부의장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올라 있어요. 잘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과거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했던 사람이에요. 올해 초에 원래 금융 규제 담당이었는데 그 금융 규제 담당이었던 걸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힘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미셸 보우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뭐 이미 트럼프 편이고 그 다음에 월러 이사가 있어요. 트럼프 그것도 편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쿠글러라는 분이 몸이 아프셨는데 사실 임기가 남아 있는데 그냥 일찍 사임하신다고 네.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채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리사 쿡이 남아요. 리사 쿡은 모기지 관련 부실로 네. 흔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연준 위원인데 우리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갑자기 한지영 위원이 주택담보대출 사기로 받으셨다고 500만 원 더 받았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잘라버려야 된다고. 네. 그럼 남은 둘은 느낌이 어떨까요? 혹시 우리도 뭘로 트집 잡을지 이런 네. 생각 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지역은행 총재들 네. 변경되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그분들도 아마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 7명 중에 2명뿐만, 그러니까 2명이 지금 파월 편인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파월 편이라고는 해도 네. 사실상 힘이 많이 떨어져 많이 있는 떨어진 거죠. 거기에다가 내년에는 또 지역 은행 네, 지역연은 연준은행 연은 총재들이 있거든요. 총재들마저도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네네. 기세가 트럼프 친 트럼프 기울 수 쪽으로 있다. 좀 기울 수가 있겠죠. 아마 내년에는 그쪽을 조금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독립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트럼프와 한 몸으로 독립해서 하는 느낌이네요, 뭔가. 이게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 행정부처럼 대화를 하면 네. 상대편이 일단 놀랄 수밖에 없는 게 기대하고 전혀 다른 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예요. 네. 지금 이제 기자신데 이제 네. 물어보는 거예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면 독립성이 되게 중요하지만 뭐 어쩌고 이런저런 핑계를 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트럼프 행정 케빈 헤셋이라든지 베센트 같은 분들은 갑자기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너무 중요하다고.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너네들이 개입하지 않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거죠. 지금 바로 케빈 헤셋이 하는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네. 자기는 처음 봤다고. 그런 연준은 작년에 대선을 앞두고 50bp 비컷하는 연준은 처음 봤다고. 정치에 개입돼 있는 연준은 아니라고. 그래서 이건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들이 개입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핑계를 댈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연준은 정치화돼 있고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해요. 지금 연준은 너무 많은 힘을 갖고 있고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이 돼 있으면 이게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베센트 재무장관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는 불스비라고 네. 시카고 여는 총재 네. 있거든요. 이분이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말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그러네요. 와, 네네. 무섭습니다. 대화하면은 아마 말이 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말씀하신 네네. 내용은 단장님. 그러니까 지금 민준이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시스템 붕괴로 인하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선제적인 네, 그렇죠. 네,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문제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정책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급격한 경기 둔화의 리스크보다는 네.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에 오히려 조금 더 민감하지 않을까.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시장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참고해야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혹시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조금 더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가 잘못 건드리면요. 이런 거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네. 근데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에 올인을 해버리면 물가가 너무 뛰거든요. 네. 그럼 뒤늦게 성장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 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럼 금리를 나중에 빠르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성장이 붕괴돼. 그게 70년대였어요. 아서번스라는 연준 의장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정부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안 했거든요. 네. 물가가 뛰어도. 그러면 성장은 잠깐 부양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뛰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다음 차차기로 들어온 사람이 볼커라는 분이에요. 유명한 볼커. 그 사람이 한꺼번에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걸 따라잡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는 성장이 희생을 당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양쪽이 다 문제가 돼서 딜레마인데 어느 한쪽에 웨이트를 세게 두잖아요. 그럼 다른 한쪽에 시차를 두고 다른 한쪽에 대해서 응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시차를 두고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네.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저는 조금 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뭐 파월 의장이나 트럼프가 중간중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시장 입장에서도 네네. 이번에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그냥 일회성 충격으로 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겠네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문제는 관세가 부과가 되려고 하는 타이밍에 금리를 인하하잖아요. 네. 금리 인하가 예를 들어서 시장의 기대를 과도하게 자극하면 약달러의 저금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인플레 관세가 셋이 붙어가지고 인플레가 지금 조금 이게 부글부글 하는데 얘를 갖다 고개를 다시 들게 만들 수가 있죠. 네네. 그러면은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또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연준 입장에서나 아니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나 시장 입장에서나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지금 10년물이나 단기 금리들은 일단은 뭐 연준의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게 반영이 되면서 좀 레벨이 내려왔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 특이한 현상이 초장기물, 30년물 이상의 금리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예.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돼서 물가에 불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기 금리는 눌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단기 금리는 눌러주는데 문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으니까 장기 금리가 뜨는 거다. 네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역시 부채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 부채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그 금리 인하가 초장기물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곤 했었는데 맞죠. 지금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거의 10년물 정도까지 10년물도 약간 효과가 덜한데 앞에는 영향을 크게 주는데 뒤쪽의 영향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30년짜리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내려오질 않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요거 하나 설명 좀 네네. 드려볼게요. 네. 차트를 하나 보시면요. 네네. 이게 investing.com에서 보시면은 금리 커브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자료가 되게 좋은데 잠깐만 볼게요. 네. 이게 뭐냐면 하늘색 선인데 1년 전이에요. 네. 원이어 어고라고 나오죠. 그게 요 선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한 달 전이에요. 네. 그 다음에 파란색이 커런트라고 해서 지금 상황입니다. 잠깐 볼게요. 1년 전은 작년 9월 초겠죠. 네. B컷 금리 인하하기 전이에요. 음. 지금 B컷 금리 인하에서 4번 금리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자 보시면 이 1년 전 대비해서 지금 요 두 개를 보면은 1년 전 대비해서 단기 금리가 확 내려와 있죠. 네. 맞습니다. 단기 금리가 많이 내려와 있죠. 그죠? 근데 이상하게 3년 정도에서는 금리가 내려온 게 안 보여. 네. 그죠? 그리고 장기로 가보시면 작년보다 장기 금리가 오히려 위로 떠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를 눌렀는데 장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를 쉽게 못 잡고 있다는 해석이 이 차트를 통해서 하나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은요. 이 잠깐 보세요. 지금 미국 재무장관은요. 네. 벨센터 재무장관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금리를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장기 금리를 낮추겠다고. 그런데 장기 금리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고 해요. 10년물은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 30년물, 20년물보다는 네. 미국의 지표 금리가 단기하고 장기에서는 2년물이랑 10년물이 지표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년이 지표 금리다 보니까 실물 경기를 대변하는데 가장 도움을 주고 얘가 모기지 금리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네네네. 잠깐 보시면 이게 10년 금리를 묶어버리잖아요. 네. 10년 금리를 묶어놓으면은 10년 금리를 타겟팅해서 얘를 찍어 누르려고 하겠죠. 잠깐 보시면요. 네. 이 차트 보시죠. 커런트 차트 보시면은요. 10년까지는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가 기울기가 이 정도로 올라오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10년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좀 가파르게 가팔라지는구나. 치솟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눌러주는 거죠. 근데 요 뒤는 쉽게 못 누르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금리가요. 생각보다 덜 내려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에서는 얘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작년만 해도 10년하고 30년 금리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네. 지금 보시면은 10년하고 30년 금리 차이가 확 벌어졌네요. 벌어져 있죠. 얘네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미국만의 케이스냐? 10년 국채 금리를 타겟팅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어요.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국채 금리 한번 커브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일본은요. 1년 전 대비해서 금리 커브가 예쁘게 다 올라가 있죠. 네네. 예쁘게 올라가 있는데 10년까지의 기울기를 보세요. 10년까지 기울기는 요 정도 기울기죠. Y꼴 한 0.3x 정도 나오나요? 예, 수학을 잘 못해서 요 정도 나오는데 10년 넘는 구간에서는 금리가 좀 커브가 가파라지지 않아요. 가팔라지네요. 예, 비슷하네요, 여기를 누르고 미국이랑 있어요. 다. 예, 네. 여기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10년 금리는 일본 10년 금리까지는요 1.55 정도로 현재 네. 눌려 있죠. 근데 20년, 30년, 40년 가면 40년 금리는요 3.47이고요. 네. 30년 금리는 3.2입니다. 잠깐 보시면 30년 금리가 3.2예요. 네네. 잠깐만 기억하세요. 30년 금리 3.2 넘어갈게요. 한국 30년 금리가 2.7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 30년이 3.2, 우리나라 30년이 2.7. 아, 일본이 그래서 저도 높아요. 여기서 궁금한 게 요즘에도 아마도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다 초장기 금리들은 올라가는데 한국은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게 왜 한국만 따로 노는지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일단 네. 중장기적인 실물 경기 둔화 우려가 첫 번째는 작용을 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도 실물 경기, 소비 경기가 네. 최근에 이제 경기 부양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조금 시차를 두고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낮은 편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보험사들이 초장기 금리, 초장기 채권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 수요들이 존재하면서 초장기 금리는 눌림 효과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금리 커브 한번 볼게요. 네네. 1년짜리 금리 커브가 이상하죠. 그냥 수평 아닌가요? 네. 아까 전에 일본이 이렇게 서 있고 미국도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커런트로 볼게요. 지금 현재 금리를 보시면은요. 10년까지는 이렇게 일단 무슨 산처럼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모습이죠. 네. 이게 뭐냐면 먼 미래 영역에서는 저물가, 저성장, 한국은 예, 네. 저금리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개국의 금리 커브를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의 금리 커브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단기 금리를 눌렀는데 장기 금리가 뛰는 거, 네. 10년 금리를 누르니까 20, 30년 금리가 더 네. 뛰는 거, 그걸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고 그 10년 금리를 타겟팅하는 거는 일본에서 비슷한데 일본에서도 10년까지는 금리의 기울기가 완만했는데 네. 10년을 넘어가니까 금리 기울기가 확 뛰어 올라가는 걸 네. 그걸 좀 보여드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구간에 걸쳐서 금리가요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어요. 네. 아까 전에 그걸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커브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이 장기 영역에서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 주셔가지고 제가 평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조언의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 네네.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진정으로 원하는 게 금리 인하, 달러 약세로 가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님? 트럼프 행정부는요. 네. 그러니까 달러 약세나 금리 인하나 관세나 이 모든 것은 그냥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무역 적자를 없애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무역 적자는요.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물건을 계속 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뭔 돈으로 사주는데 빚을 내서 사줘요. 그 빚은 누구한테 내는데 다른 나라한테 빌려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위원님의 물건을 사요. 위원님이 또 돈을 버시잖아요. 그 돈을 저한테 다시 또 빌려줘요. 그걸로 또 사요. 그러면 한쪽은 빚이 계속 쌓이고 적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한쪽은 흑자하고 채권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거대한 채권자가 되시는 거고 저는 거대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불공정하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채무가 늘고 적자가 심해지는 국가는 달러가 그 통화가 약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약세가 안 돼요. 왜 그런 거에서 보니까 이 두 분이 이 위대한 미국에 있는 자산이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자꾸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내 나라 통화 팔고 달러를 사서 이 위대한 미국으로 자꾸 들어오는 거잖아요. 제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위대하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달러를 사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달러 약세가 안 되네요. 약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미란 같은 사람은 요번에 연준 들어간다는 그 사람은 네. 이게 미란 보고서로 유명했잖아요. 네. 이렇게 위대한데 자꾸 투자해가지고 우리 달러 약세도 안 만들어서 계속 수출해서 유리한 거 가져가니까 그럴 거면 우리 그 미국의 국채에 이자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 내지는 이쪽으로 투자할 때 저희 수수료 낼 거야. 뭐 이러는 거. 옛날에 브라질 토빈스에 막 네, 이런 그렇죠. 거 그런 마냥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원하는 거는 무역 적자의 해소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재정 적자도 해소하고 싶거든요. 근데 재정 적자를 해소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감세를 해주고 있어요.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재정적 감세를 하면서 돈을 풀어주면은 필연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돼요. 그래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는 원하는 게 고통 없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싶어요. 이게 사실상 넌센스거든요. 어떻게 고통 없이 재정 적자를 줄입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게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네. 세수를 늘리면 되죠.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증세. 감세를 하면서 무슨 증세를 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국에서는 감세해주고 다른 나라한테 증세하면 돼요. 그게 관세. 그렇죠. 관세라는 게 있는 거고요. 트럼프는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게 우리나라도 국부펀드가 있어요. 네. 국부펀드를 운용해가지고 큰 돈을 벌면 수익을 내면 이 수익을 낸 걸로 이 부채를 상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열심히 돈을 벌고 허리띠를 졸라매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냐? 이거는 트럼프가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갚으면 되냐? 부동산 하나 사가지고 10배 뛰면은 이 대출 갚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이 이런 거 벌자 좋아해요. 약간 이주의. 그러면 국부펀드 같은 경우도 운용을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크게 튀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빚을 갚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국부펀드를 그래서 트럼프가 2월 달에 국부펀드 만들자고 했었어요. 아, 근데 트럼프가 국부펀드 만들자고 했을 때 다 코웃음 친 게 왜 코웃음을 쳤냐면 국부펀드를 만드는 국가들은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사우디도 있고 중동 국가들도 국부펀드가 다 네. 있어요. 노르웨이도 있고. 이런 나라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무역 흑자국이에요. 무역 흑자를 통해서 달러를 벌잖아요. 네. 이 달러를 어디 운용할까? 해외 자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달러를 담을 수 있는 게 미국 자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국부펀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무역 적자국이에요. 만들 수가 없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국부펀드 만든다니까
무역 적자나 줄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뭐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네. 비난한 건데 요즘 이 국부펀드 재원을 다 조달하잖아요. 어디서 조달하냐면 다른 나라에서. 유럽한테 6천억 달러, 아, 그렇죠. 한국한테도 일본한테 5천억. 그리고 뭐 네. 저기 요즘 그 앵벌이도 하지 않습니까? 증세하잖아요. 어디 증세하냐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 칩 수출할 때 수출세 내라잖아요. 그렇죠. 뭐 15%인가 그거 내라고 하고. 네, 수출세 내라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수출세 내면 마진이 주니까 그 마진만큼은 중국이 전가하겠죠. 그럼 중국이 그 피해를 받게 되면 중국은 그 15%의 수출세를 사실상 엔비디아 대신에 미국이 내주는 효과가 생기죠. 네네.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인텔 지분 인수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지분을 인수해서 만약에 그 지분 가치가 뛰면은 되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 로키드 마틴도 뭐 인수 뭐 한 의향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뉴스 한번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페니메하고 프레디맥 네. 네. 둘을 상장하고 싶어해요. 민영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상장하고 민영화. 지금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은 얘네들은 이제 주택금융공사 같은 곳이라서 주택담보대출 상당 부분을 해줘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이 민영화가 되면 지분을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그 서프라임 사태였잖아요. 그때는 국영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국유화된 이 기업들을 갖다가 민영화를 시키면 지분을 매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상장 차익이 생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 빚을 갚을 수가 있죠. 올해 페니메하고 프레디맥 주가 한번 보세요. 올해 초부터 8배 뛰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체크를 안 해봤어요. 예, 그게 2불 정도 되는 게 막 네. 11불, 12불 막 이러고 페니메가 7, 8배고 프레디맥이 6, 7배 뛰었어요. 지금 그거 추진하겠다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페니메하고 프레디맥을 관장하는 데가 그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이에요. 거기에 수장이 누구냐면 빌 풀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이분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빌 풀테가 얼마 전에 베센터 재무장관하고 싸웠대요. 그게 어제 오늘 기사예요. 근데 이 빌 풀테라는 분이 파월 의장을 저격했더라고요. 6월 달에 파월 의장이 사임을 고려하고 있다. 경축하면서 네. 연방주택금융청에 공문으로 올라가요. 되게 왜 이분 뭔데 이러지? 이게 잠깐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는요. 모기지 금리가 높아가지고 주택 거래가 되게 힘들대요. 모기지 거래가 일어나면 페니메와 프레디맥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야 민영화했을 때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연준을 비난할 때 여러 가지 비난하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연준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자를 엄청나게 부담하고 있다. 6천억 달러나 더 파월 때 미스터 투레이트 때문에 부담하고 있다. 요 얘기하는 게 1번.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 시장이 망가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파월 때문에 고통에 받고 있다. 이게 2번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리가 너무 높은 수준이 유지가 돼서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높은 이유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안 낮춰서 안 내려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월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베센터 재무장관이 이틀 전에 뭐라고 하냐면 주택 시장이 안 좋으면 하반기에 그 저희 긴급 뭐 비상대책 그래서 비상대책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뭐가 있냐면 벌어서 갚으려는 의중도 좀 나타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트럼프가 원하는 건요. 첫 번째는 무역 적자의 해소, 재정 적자의 해소. 이 해소가 고통 없는 성장을 유지하면서 해소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도 안 올리고 싶어요. 물가를 안 올리려면 에너지 기업들한테 드릴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원유 네. 채굴을 늘려야 되거든요. 가스 채굴을. 그럼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기업들은 싫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채굴하는 순간 내 단가가 줄어들면 내 마진을 갉아먹는 건데. 수익이 줄어드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대신에 요즘 보면은 유럽한테 관세 협상할 때 7,500억 달러만큼 네. 미국산 에너지 사라고 했거든요. 우리나라한테도 1,000억 달러 사라고 했고. 그러면 마진이 개별 코스트에서는 마진이 줄어드는데 개별 유니트에서는 전체 수량을 늘리게 되니까 박리담의 기회를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다른 데 전가하는 거죠. 이게 진짜 정말 베스트의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하나라도 수가 틀어지면은 완전히 다 틀어지게 되는 예, 결과. 말씀하신 게 포인트가 되는 게 맞는데 네네. 왜 그 말씀이 포인트가 되냐면 요번에 저기 연방법원에서 그 관세가 상호 관세가 네네네. 무효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0년짜리 장기국채 금리가 뛰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물론 영국이나 프랑스의 혼란하고 맞물려서 금리가 뛴 것도 네.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요걸 보면서 이제 다들 뭐에 주목을 했냐면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얘기를 해요. 관세를 부과해서 올해 원래 3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3천억 달러 늘려서 빚을 갚는 게 자기들의 목표였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랑스럽게 보고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혼냈대요. 뭐라고 했냐면 5천억 달러 넘어서 1조 달러까지 벌어라.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관세로요? 그렇죠. 관세로. 근데 상호 관세가 무효면 네. 그만큼을 벌기가 어려워지게 없죠. 되죠. 네. 그러면 상호 관세를 통해서 그만큼을 벌 수가 없으면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럼 부채를 줄이지 못하니까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금리가 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 관세가 저기 무효다 이 얘기 나오니까 네. 중간에 오히려 국채 시장이 휘청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점을 두고서 좀 바라보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